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잘 긁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나 봐요. 다른 사람이라면 긁히지 않았을 법한 거에도 긁히는데 그게 저 사람 나한테 원래 유감이 있었나? 와, 이걸 참아? 쟤를 한번 정말 뭐 박살을 내? 긁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유는 다 다르거든요. 긴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생각해 사소한 고민부터 무거운 속마음까지 여러분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드리는 곳, 어른을 위한 감정 우체국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인현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애정하고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오늘 흥분해가지고 말을 좀 절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제가 좀 길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빨리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장재열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간 마음건강 편집장이자 상담하고 글 쓰는 장재열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너무 모시고 싶은 분이고요. 저희 주제도 너무너무 이분하고 얘기를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주제로 모셨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2화 주제는 긁히다라는 건데요. 말 한마디에 저희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좀 개복치여가지고 그런긴 하는데 작가님은 지금 어떠세요? 저는 뭐 매일 긁히고요. 아니 정말로 진짜요? 아니 개복치라는 단어 제가 쓰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네, 제가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해버렸어요. 근데 개복치라는 단어가 제가 나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복치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맞아요. 물고기잖아요. 네. 그래서 물의 온도가 1도만 바뀌어도 죽어버리고 힐까닥 하니까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리고 근데 저는 그 앵그리버드랑 개복치 두 개가 저를 제일 잘 설명하는 단어 같은 진짜요? 거예요. 저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늘 웃는 상이고 또 명랑해 보이고 그러니까 명랑함이랑 이 분노가 연결되거나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처음에는 맞아요. 웃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명랑한 것도 이 밖으로 던지는 에너지고 분노도 밖으로 던지는 에너지고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도 잘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저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너무너무 잘 긁히던 제가 좀 덜 긁히게 된 과정들이랑 그 다음에 긁히더라도 반응하는 방식들이 변화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뭐 상담가로서 이런 것보다 경험자로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 저도 사실은 작가님 모시면서 듣고 싶었던 게 저희가 뭐 이렇게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떤 분한테 일방적인 솔루션을 드리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통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경험을 나누는 걸로 이 사연자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접수된 고민 사연 하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꺼내지 못해 마음속에 무겁게 쌓아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익명사연 마음우체통 시간입니다. 사연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작가님. 이분이 요즘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잘 긁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상대가 의도했건 안 했던 간에 긁히고 상처를 받아서 저 스스로도 잘 긁히는 걸 알기 때문에 티는 내고 싶지 않은데 또 긁히는 건 사실이고 이 긁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이 드셔요? 제가 늘 상담 오신 분들한테 많이 들어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제가 상담자가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라. 그러면 당신이 뭐 나 요즘에 맨날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해요? 뭐 긁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집 천장 벽지가 누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질문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 제가 사장이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러면 많은 분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천장 뜯거나.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사장인데 예? 하고 벽지를 다시 발라주면 그 사장 나쁜 사장이다. 왜?
원인 안 찾고 그쵸. 벽지만 발라주면 다음 달에 당신 벽지 또 누렇게 된다. 대부분의 좋은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거 혹시 벽지 한번 뜯어서 안에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윗집 누수일 수도 있고 우리 집 화장실 생활할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업자부터 부른 다음에 벽지를 발라야 되지 않냐. 근데 나 잘 긁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벽지 새로 바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긁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긁힌다라는 공통된 현상 안에 이유는 다 다르거든요. 이유 찾아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화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컨텐츠들 중에 일부 컨텐츠들 좋아하지 않는 거는 화내는 사람 대처법 5가지 또는 내 화를 참는 법 5가지 말이 안 돼요. 왜? 화를 내는 내면의 이유들이 다 다른데 그 5가지 행동 강령만 있으면 화를 안 낸다? 그건 화를 누르는 것밖에 그렇죠. 안 되죠. 참고 억압하는 거죠. 도배만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 유튜브에 뭐뭐 하는 방법 3가지 5가지를 그렇게 보다가 요새 안 보잖아요. 맞아요. 왜? 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긁혔을 때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한 답변. 긁혔을 때 내가 긁히는 패턴을 찾는 게 제일 먼저다. 분명히 모든 말씀에 다 긁히진 않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정말 많이 긁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늘 머릿속에 와 이거를 참아? 아니면 진짜 쟤를 한번 정말 뭐 박살을 내? 그러니까 저는 양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는다. 내가 이를 악문다.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에게 지른다. 그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건 내가 화병 나는 것, 상대를 뭐 공격하는 것 말고 왜 이런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왜 이런지를. 왜 긁히지? 근데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제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AI랑 저라는 사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긁히는 상황, 그 다음에 긁히게 한 상대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제일 긁혔는지를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AI한테 계속 학습을 시켰어요. 그럼 작가님에 대한 정보를 DB를 준 거죠. 그래서 나 오늘 내 대학교 은사님이랑 술 먹다가 은사님이 이 말 하는데 확 긁혔어. 근데 교수님이니까 엮인 사람 많으니까 못하고 하하하 하고 끝났어. 이런 케이스들을 줘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로 그리고 내 반응은 어땠는지. 그게 한 30개쯤 쌓이니까 AI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긁히시는 패턴들을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작가님한테 맞아요. 정확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였냐면 긁히는 이유가 분노 이런 게 아니라 대비였더라고요. 대비. 준비? 대비? 네, 대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는 심리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불안이에요. 불안. 저는 불안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고 걱정과 염려가 매우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긁힌다로 연결이 됐냐면 상대가 나한테 무언가 얘기를 했을 때 살짝 긁히는 이유가 저 말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건가? 공격하는 거면 방어하거나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도가 너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위험에 대비하려는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때로는 긁히고 때로는 긁히지 않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긁혔다라는 거는 일단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공격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맞아요. 저는 그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때 저의 케이스다. 그리고 저의 케이스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해당 안 되나?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나도 저런 것 같아 보다는 저라는 사람, 저 친구가 자기의 긁힘의 기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듣고 따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에 가깝거든요. 아까도 굉장히 좋은 비유, 인테리어 업자 그 공사라던가 또는 자기를 패턴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작가님께서 어떻게 내면 작업을 해서 이 통찰이 얻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게 아마 사연자님께도 도움이 될 거다. 맞아요. 그래서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뭐 결론부터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불가항력에 대해 노출된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유아기 때 4살 정도 때 이제 남동생이 사고로 죽는 경험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목격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죽는 걸 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다음 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 5살 이때 좀 한참 부모 케어를 아직 받아야 될 나이에 신생아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케어를 못 받고 학령기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학폭이랑 왕따를 한 10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의 유아동기 청소년기는 외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계속 위험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를 4살 때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도 자식을 잃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신생아 돌봐야 되죠. 부모님이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돌봐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애였던 5살짜리는 좀 상대적으로 덜 돌봐졌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갔더니 친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생겨. 저는 진짜 더 글로리 7번 봤거든요. 너무 내 얘기라서. 그런 과정에서 커온 아이가 세상을 안전하게 보겠냐는 거죠. 안전하지 않고 제가 AI와 이런 분석들을 하면서 재밌는 비유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가 저를 볼 때 빨간 망토 차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빨간 망토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다 늑대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42살 먹은 지금의 제가 아니라 어릴 때의 제가 세상은 나는 너무 약하고 언제든 잡아먹힐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늑대면 제가 그 늑대인지 할머니인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가 민감하게 산 거예요. 그 나의 생존을 위한 맞아요. 방어 기제. 왜냐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나 학교 담임 선생님이 울타리가 돼주지 못했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돌다리를 막 100번 두드리는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긁히지 않았을 법한 거에도 긁히는데 그게 단순히 기분 나빠가 아니라 저 사람 나한테 원래 유감이 있었나? 한 번 더 그렇게 생각을 저거 하게 무슨 되시는 의도지? 거예요. 저거 공격인가? 근데 공격이면 내가 맞다이를 떠야지 이게 아니라 공격이면 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랑 거리를 둬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이랑 나랑 뭐 예를 들면 거래 관계가 있는 걸 최대한 줄여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긁힘 하나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긁혔다라고 표현하지만 긁힌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를 긁는 저놈한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이 긁힘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이 긁힘이 줄어들게 테라피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긁힘을 그냥 인정하되 긁힘의 2차 상처를 안 받아야 되나?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긁히는 사람이 시선을 자꾸 외부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새끼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왜 긁히지? 주로 긁히는 패턴이 있나?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잘 긁혀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어린 사람한테 안 긁혀요. 내가 누구에게 주로 잘 긁히는가 봤더니 그쵸? 강자에게. 강자 또는 저보다 어릴 수는 있지만 저보다 명백히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뭐 나이라던가 학벌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할 때 나에게 강자라고 느껴지는 사람일까요? 네. 그래서 뭐 엄청 많았는데 긁히는 그 대상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이 관계의 결정권이든 우리가 뭐 함께 일하고 있는 사이인데 이 일의 결정권이든 결정권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할 때 잘 긁히더라고요. 그러면 강함이라는 건 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겐 맞아요. 강자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어릴 때 청소년기나 뭐 20대 초반에는 사실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아는 친구가 있는 그룹인데 제가 날 자주 긁어. 근데 우리가 6명 친한 멤버들인데 나랑 진짜 친한 애는 2명이고 쟤랑 4명이야. 그러면 제가 강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유독 긁혀요. 제가 하는 말이. 왜냐면 제가 이 관계의 리더 같거든요. 그쵸. 내가 여기서 자주 긁히는 건 이 친구들 모임의 결정권은 제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내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무리에서 이탈될 것만 같은 그 불안감들에 대한 겹겹이 대비책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신호로서의 긁힘이 저는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 왔구나를 깨달으니까 완전 다른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작가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패턴을 파악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패턴도 사실은 한 가지 단선이거나 하나의 층위가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트리처럼 점점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층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강자에게 긁힌다. 근데 그 강자란 누구야? 자기 결정권을 나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나는 강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패턴을 좀 알아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저는 이 긁힘에 대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소됐냐면 긁힘을 막을 순 없다. 막을 순 없다. 그런데 긁힘의 기원이 뭔지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나는 아직 작고 약하고 열인데 저 나쁜 가해자들이 날 괴롭히려고 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프레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 이제 내담자분 중에 유독 남편에게만 긁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만나보니까 사람이 좋아. 물론 이제 제 3자인 제가 봐서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내분도 인정을 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인데 나는 남편한테 긁힌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양가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럼 내가 바가지 긁는 와이프인가? 그럼 그건 또 싫잖아. 그쵸. 힘들고 받아들이기. 근데 보다 보니까 긁히는 패턴을 같이 찾는 작업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랑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 긁혀요. 아, 이유가 있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예를 들면 뭐 꼭 뭐 밥 위에 반찬을 얹어서 먹어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시어머니가 하던 행동이야. 그러면 이 아내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팍팍 좀 먹으라고. 뭐를 그렇게 밥알 새가면서 반찬 올려가면서 먹냐. 그럼 남편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밥 먹는데 싸움이 되고. 근데 아내분은 그게 긁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이 아니기도 하네요. 긁히는 거는. 그리고 제가 그게 왜 긁혀요 그랬더니 내가 말을 몇 번이나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와서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고 너네 엄마가 나를 정말 쥐잡듯이 잡아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새댁 시절을 보낸 걸 너가 아는데 내가 왜 너네 엄마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하느냐. 이거는 나 화병나 죽으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분은 우리 둘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라고 하셨지만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러니까 반찬 어떻게. 올려 먹는 거 그거 고쳐요? 그러고 나면 다른 게 또 나오겠죠. 또 나오죠. 예를 들면 시어머니 닮은 행동 말고 아주버님 닮은 행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족이니까 하는 끝이 없어. 안 끝나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봐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시집 와서 이 집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대단히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 힘듦이 지금도 나에게 남아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구나를 바라봐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게 혼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작가님 같은 전문 심리 상담사를 만나는 거지만 또 그게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분석적 도구들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작업이 제일 먼저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나 42살인데 여전히 14살 때처럼 세상은 무섭고 나는 방어가 전혀 안 되는 약자야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네. 그 14살짜리 나한테 안심시켜주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비로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 걱정을 끼치는 사람한테 유독 레이더를 세워서 그 사람 말이 다 긁힌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지금 쓰고 있는데 걱정 저금통 하나 만들었고 걱정 시간을 만들었어요. 걱정 저금통, 걱정 시간.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행동으로 바꿔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쿠팡에서 왜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4,000원짜리 그거 샀거든요. 왜냐면 재활용 가능한 저금통 말고 그건 칼로 째야 되잖아요. 일회용 저금통을 사서 걱정 들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다 넣었어요. 다 넣고 월 말이나 분기 말이나 연말에 걔 배를 갈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니까 그 저금통이 꽉 차요. 연말에 배를 갈라서 하나씩 펴보거든요. 이거는 진짜 걱정이 현실화됐다. 이거는 안 됐다. 근데 이쪽이 훨씬 많아요. 안 된 게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저에게 이성적으로 안심시키는 거죠. 자, 봐봐. 37장 들어있었는데 현실화된 거 4장, 33장이 현실화가 안 됐어. 라고 14살짜리는 어떤 고급 어휘나 심리학 용어 써서 설득이 안 되는 애잖아요. 그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4살짜리 장재열 봐봐. 3개, 33개 어때? 괜찮지?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데일리로 하는 건 제가 매일 밤 9시 30분에 알람이 울리거든요. 폰이 걱정 시간입니다라고 울려요.
대놓고 걱정해라. 네, 그리고 10시가 되면 걱정 시간 끝났습니다라고 울리거든요. 그 30분 동안은 진짜 베란다에 의자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걱정 의자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걱정해요. 어떡하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 내 욕하고 다니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 뭐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다 하거든요. 그게 왜 좋냐? 어차피 걱정 시간이 있든 없든 저는 하루 종일 걱정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걱정 시간이 생기니까 걱정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킵해놨다가 걱정 시간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걱정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걱정하던 인간이 23.5시간은 그때 걱정하자라고 미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저금통이나 걱정 시간이나 패턴은 똑같죠. 걱정하는 것을 유보하는 작업. 그거를 두 개를 하면서 생각보다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기운애라는 걸 14살짜리 수준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안에서 정말 걱정하는 그 내면 아이가 네네. 7살일 수도 있고 14살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20살 청년일 수도 맞아요. 있고 뭐 2살짜리도 있는데 그 패턴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걱정 아이가 몇 살인지 알면 그 아이 수준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걱정과 불안이 기제가 돼서 자주 긁히는 사람이지만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게 원인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폭력적 경험. 부모님한테 뭐 청소년기에 너무 과한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그 경우에는 사실 불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분노를 표출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개복치라고 얘기했던 동료 작가님한테 그랬거든요. 작가님은 이제 내가 좀 만나보니까 좀 미해결 감정이 슬픔인 것 같던데 슬픔 시간을 좀 정해놓으면 어때?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해놓고 그때 계속 울어.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24시간 슬퍼하잖아.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정말 분노 폭발 시간을 정해놔서 나한테 허용해주는 거죠. 허용이죠. 저는 허용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필요한 과정이야라고 해주는 거, 허용해주는 거. 너 불안해하는구나. 불안해. 괜찮아. 충분히 누르지 않는 거. 그게 나의 근본적인 시작점에 도움이 되고 일단 시작점이 좀 개선돼야지 이 긁힘은 가장 표면에 있는 현상일 뿐이잖아요. 가장 안쪽에 있는 애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얘 안 바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긁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표면에서 오는 것이고 그 경로를 찾아서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 무엇이 나올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 다르죠. 누군가는 그게 걱정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우울이나 슬픔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찾고 내가 내 패턴을 알고 패턴에서 나오는 자동 반응을 알면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뭐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라는 3가지 방법 5가지 방법으로는 어렵다. 저는 안 된다고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 그러겠죠. 뭐 장지열 작가 저렇게 다 확신에 차서 말해 나 도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 주장을 하셨던 분이 생각하는 기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주 그렇죠. 긁히는 사람은 아마 불안이 높아서일 걸이라고 생각하고 그 틀에서 만들었는데 그분은 마침 그게 딱 맞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계도 2번은 맞잖아요. 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방법은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몸의 근육은 내가 붙일 수 있는데 헬스 방법을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헬스 PT쌤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 몸의 근육을 PT쌤이 못 붙여줘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미술학도였으니까 내 그림은 내가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대 입시 시험장에 학원쌤이 못 따라 들어가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려야 되는데 실력이 별로니까 미술학원 다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변화와 내 구원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사실 막 잡지도 만들어서 방법 같은 거 큐레이션하고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건 하나라도 방법을 더 알려드리고 나서 그 지팡이를 짚고 걷는 건 나여야 되거든요. 길이 울퉁불퉁한데 어떡하죠? 내 삶이 너무 험난한데 어떡하죠? 길을 어떻게 하면 아스팔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운동화 만들고 지팡이 짚고 내가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대화들은 지팡이와 운동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길을 걷는 건 본인이어야 한다. 맞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나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조언이나 방법론들이 응급 키트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큰 맞아요. 도움을 받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뭐 맞아 안 맞아라고 딱 단정하기보다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그 방법을 써보고 응급처치를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휘둘리는지 그걸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료들은요. 네. 도배를 깔끔하게 바르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을 먹인다, 그다음에 뭐 마르기 전에 바로 붙인다, 자로 밀어준다. 이런 게 이제 도배를 깨끗이 하는 3가지 방법. 네.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용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다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윗집 정말 똥물인지 우리 집 보일러 누수인지 네. 알고 고쳐놓은 다음에는 도배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도움이 돼요. 그때 도움이 된 거라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한 거고 네. 제일 먼저는 뜯어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윗집 누수관이든 우리 집 누수관이든 그걸 다듬어가는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행동 강령으로서의 팁들이라는 어떤 영상이나 책을 보면 아주 좋은 거죠. 마지막엔 도배해야지. 노출 콘크리트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도배만 자꾸 바르는 현상이다. 요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아주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작가님. 제가 원래 또 비유의 왕자로서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중년이라 왕자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쏙쏙 찾아내세요? 저는 늘 사물을 좀 비유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가 없었잖아요. 어릴 때 놀이였던 것 같아요. 놀이였던 것 같고 현실 세계가 사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 세계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 이 글킴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나를 일방적으로 해롭게 하려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글키는 성격이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내가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내 경보음은 되게 잘 작동하는구나. 그렇죠. 내 경보음은 잘 작동하는구나. 그러면은 긁힌 것이 경보음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비록 내가 잘 긁히고 잘 염려하는 사람이라 내 일상이 되게 피곤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지 살면서 큰 사고 없이 산 것 같아. 물론 이제 어릴 때 제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많았지만 작가가 되고 뭐 하면서 뭐 정말 사죄문 올린 적은 없거든요. 뭐 정말 그리고 제가 사지에 몰릴 정도면 그러니까 영상 제가 출연이 많았던 편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치고는 뭐 말 실수해가지고 뭐 인스타 같은데 왜 요새 많이 올리잖아요. 까만 화면에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사과문 올리고 막 입장문 올리고 네.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하는 마음 속에서 저를 지켜왔기 때문에 완만하게 계속 저는 우상향으로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나를 비단 늘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긁힘뿐만 아니라 자주 슬퍼지는 분들, 자주 화내는 분들, 그 감정들이 나를 병들게 하려고 찾아온 어떤 악당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 그것들은 신호고 알람이나 신호가 울리면 시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걔네가 뭘 알려주려고 울리는 거잖아요. 너 일어날 시간이야. 그쵸. 빨간불로 바뀔 거니까 빨리 뛰어. 그걸 알아차려주는 게 정말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되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네. 뭐 외적인 요인을 모두 다 통제하기도 어려우니까 긁히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좀 긁힌다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관점의 변화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저에게는 그게 경보음이었던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들여다봄의 방법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나에게 긁힘은 이 기능이었구나. 기능이 보이면 그 긁힘이 덜 미워져요. 빌런만은 아닌 거다. 그렇죠. 많이 긁히시는 분들은 남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고 계시거든요. 그쵸.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지라고 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근데 둘 다 정답은 아니었고 긁힘은 나를 뭔가 알려주려고
신호음이거나 나를 보호하려고 한 어떤 장벽, 보호벽이었거나 무언가 걔는 나를 위해서 기능하고 있었던 거죠. 단지 좀 과잉 경호하는 경호원 같이 행동했을 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변화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엄청난 인사이트를 저도 지금 작가님과 얘기하면서 얻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긁힌다라는 걸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 선을 어떻게 긋지? 그런 방법론적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나한테 또는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음, 경보음일 수 있겠다. 조금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무 과한 의욕 넘치는 경호원인 것 같다. 세상 이런 보디가드가 없는데. 너무 좀 과해 얘는. 그래서 막 여기요, 저기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일단 뱅 역할을 하네요. 진정하실래요? 약간 누가 내 쪽으로 다가오기만 해도 위험합니다. 이러면서 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저는 그 빈번한 긁힘은 절대 나쁜 놈은 아닌데 좀 과잉 충성하는 경호원이다. 얘를 좀 진정시킬 필요는 있겠다. 아니 긁힌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작가님 얘기 듣고 나니까 되게 유머러스하면서도 그쵸. 가볍게 다룰 수 있는 한편으로는 또 그리고 든든한 마음도 드네요. 내 긁힘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잠깐만 너 앉아봐. 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런 느낌이 좋지. 긁히는 나는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어찌 살고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작가님 말씀들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가볍게 이 신호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실 긁힌다라는 주제만으로도 전 작가님하고 3박 4일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또 2부가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내향인이라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너무 아쉽게도 이렇게 경계를 세우는 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는 사연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봤다면 2부는요. 영화, 드라마,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해답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감정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돋보기를 댈 작품은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일명 매니아층에서는 모자무사로 불리고 있는 작품이죠. 제가 이 박혜영 작가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런 그 전작들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심리를 진짜 섬세하게 쓰시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저희가 다룰 드라마의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 미쳐버린 인간의 평화찾기를 따라가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지만 2명의 등장인물에 오늘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20년째 데뷔 못한 시나리오 작가 황동만, 다른 한 명은 영화 5편을 개봉한 스타 감독 박경세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선후배였지만 지금은 서로의 열등감을 가장 잔인하게 파고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긁고 긁히는 관계 말이죠. 작가님 혹시 이 모자무사 드라마 클립 보신 적 있으실까요? 주변에서 진짜 저보고 많이 보라고 주변에서요? 계속 넌 이걸 봐야 돼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떤 좀 그 불뚝 성질이 있냐면 네. 모두가 권하면 안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네. 제가 쇼츠 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래서 권했구나. 그리고 어떤 캐릭터 때문에 날 권한 건지도 알겠어. 어떤 캐릭터 때문인 거? 아니 저는 이 황동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진짜요? 아니 진짜 황동만 때문에 저를 권한 것 같고 황동만이랑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았고 저는 저 마음이 뭔지 알겠고 그래서 안 봐야겠다. 이거 정주행하면 나 울겠다. 그랬죠. 진짜 네. 이게 황동만이 저도 이제 그게 남성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게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막 공감이 되면서도 왠지 알 것만 같고 남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그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 너무 공감이 잘 돼가지고 사실 보면서 좀 괴롭긴 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 못 태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그 장면 하나하나가 예술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사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또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긁힘이라는 주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 드라마에 보면 동만이 경세한테 긁힐 때 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 그래요. 그 부분에서 동질성을 느낀 걸까요? 저 거울 치료 받는 줄 알았잖아요. 저거 너무 잔인하다. 날 보라고 만든 건가. 그리고 저 권해준 친구들 중에 한 명한테 네. 그 이제 부분 이제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이지. 나보고 보라고 한 거 너 이랬더니 친구가 제가 이거 대단히 불쾌하다. 거울 치료 같다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지금은 아니고 지금도 물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있는데 한 3, 4년 전에 되게 심했어요. 이런 모습이 그냥 황동만이랑 똑같았어요. 지금 작가님 모습으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솔직히. 근데 좀 덜해졌고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참 열등감이 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신인 작가 시절에 운이 좋았던 게 작가로 첫 책을 내고 1년 만에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2015년 근데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나간 기회가 뭐 100명, 200명 있는 시작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그때 최고 스타 대도서관 형님 게스트였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시작이 다 컸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공중파 TV에 첫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유퀴즈에 해당하는 마리텔이 공중파 첫 출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굵직굵직하게 계속 나가니까 저는 제가 금방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너무 운 좋게 자꾸만 풀려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붕 뜬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많은 기회를 받고 되게 그냥 답보 상태로 한 7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첫 출연이 마리텔 게스트면 다음 출연은 마리텔 호스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비슷하게 계속 한 7년, 8년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자리에 초대는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말석이에요. 큰 무대 같은 데 많이 가니까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유명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게 많았냐면 뭐 강남에 모여서 밥 먹는 모임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만 빼고 나머지 다 유명인이야. 나만 빼고는 다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고 그럼 내가 찍어주고 있어. 저 폰 주세요. 그리고 제가 찍어주고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저기에 배우 누구랑 가수 누구랑 뭐 베스트셀러 작가 누구랑 와 있더라. 4명이 앉아 있는데 나는 난 어디 나 있어? 있어. 난 어디 있어? 근데 모르는 거지. 일반인인 거야 나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황동만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너무 고맙게도 그분들 중에 누구도 저를 긁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스스로 그 순간들이 다 긁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조언을 그분들이 해줬을 때 그게 긁혀. 그 사람이 어떤 뭐 의도나 악이나 이런 게 없는데 긁혀. 한동안 되게 괴로웠어요. 한동안 괴롭고 한동안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TV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들과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제 동기들 중에 사업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한 30살 때는 친구들이 뭐 대학 동기든 직장 동기든 한참 회사원들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TV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동기들끼리 모이면 와 우리 동기들 중에 재열이 되게 잘 된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왔었단 성공한 말이죠. 사람. 신기하잖아. 내 동기가 TV에 나오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한 29, 30살 때는 되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원숙해지면서 어느 날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어떤 친구는 그래요. 성수동에 뭐 4억을 올렸는데 성수동이 지금 엄청 잘 됐잖아요. 4억이 200억이야. 와우. 뭐 아니면 정말 힘들게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막 제가 도와줬는데 당시에는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더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뭐 투자은행 같은 데 소개해주고 막 이랬는데 너무 잘 돼서 대기업에 매각을 했는데 그게 500억이야 매각 대금이. 그러니까 몇 백억대를 주무르는 친구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진 거예요. 네네. 거기서도 또 뭔가 불편해 긁혀. 그리고 약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마 황동만도 그럴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책 엄청 해요. 엄청 하죠.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근데 진짜 우연히 그 감정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한 3년 전인가? 신발장에서 신발을 이렇게 신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잘 나가는 모임에 가야 되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발 신면서 가기 싫다. 막 건대 입구까지 어떻게 가나. 왜냐면 전 수원 사람이니까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와 건대 입구까지 내가 진짜 남의 성공에 박수 쳐주러 내가 또 간다. 내가 또 왕복 4시간을 내가 또 간다.
밥은 지들이 사겠지 뭐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책에서 읽은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였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을 때는 내 주변에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 10명을 보라. 그리고 그 평균값이 당신의 상태다. 그게 그렇죠. 사회적 그런 말 성공이든 뭐 인간성이든 그게 너다. 근데 10명을 봤어요. 500억 친구도 있었고 정말 뭐 친구도 있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정말 사인해 주세요라고 할 법한 친구도 네네. 있었고 네. 또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원 친구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평균값이 나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를 자신과 함께 비슷한 시기와 비슷한 생애 주기와 비슷한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만나겠죠. 부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멈춰서서 이 찰나의 이 생각을 넘기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어차피 경기도민이니까 애들이 제가 늦는 거에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야 빨간 버스 하나 지나갔으니까 조금만 이따 갈게 이러고 한 10분 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 친구는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고 저 친구는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지만 나는 또 그 친구들에게 무언가 본인들에 비해서 좋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나를 만나길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솔직함이든 성찰하는 힘이든 왜냐면 그들은 너무 바쁘니까 멈춰 생각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 얘기 듣다 보면 제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뭔가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들은 사실 사회적 성취나 경험이나 직업군이 달라져도 정으로 만나요. 근데 사실 성인기 이후에 형성된 친구들은 그쵸. 정으로만 만날 수 없거든요. 비슷한 공감이나 무언가가 존재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만남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까지 다 고려했을 때 총합이 그 모임의 멤버로서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임의 멤버인 거다. 그럼 걔네들이 뺐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그 신발장에서 깨달은 그날 모임처럼 순수하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격을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스스로 자격을 획득한 건가요? 그렇죠. 그 모임에 나도 낄만 하니까 꼈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뭔지 모를 뿐. 근데 그걸 또 가가지고 얘들아 저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날 왜 껴주는 거야? 이거 필요 없다. 그럼요. 뭐가 필요 있겠지. 굳이 내가 있겠지. 증명할 필요는 없죠. 그 말 하는 순간 또 긁혀요 뭔가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작가님. 네.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휙 넘기지 않고 잠깐 멈춰봐. 중요한 거니까 생각을 좀 하자. 요것이 작가님을 좀 변화시키는데 포인트가 되기도 하나요? 네. 저는 늘 내담자분들한테 상담 오시면 뭔 얘기하냐면 너 안에 답은 다 있다. 근데 너 안에 답이 있는데 너무 깊숙한 데 있거나 너무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헤집어 주는 것 뿐이다. 상담은 내가 답을 뿅 하고 주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안에 답이 어딘가 있는데 현생이 너무 바빠서 또는 내가 요즘 감정에 너무 휘말려 슬퍼서 스모그 끼듯이 안 보이는 거지. 그것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미세먼지 너무 많이 낀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씩은 뭐 미세먼지 없는 날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그러니까 그런 게 뿅 떠오르는 날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멀리까지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미세먼지 제로인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 내 마음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걸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쁜 시기거나 뭐 친구 모임이니까 늦을게라고 했지만 일하러 가면 못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핸드폰에 적어놔요. 10명의 친구의 평균이 나다. 이거 가지고 이따가 생각하기라고 적어놓고 일하러 가요. 그러면 그게 증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보는 거죠. 이걸 내가 아까 왜 썼더라? 맞다. 열등감 맞아.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힌트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 힌트들을 철학자처럼 붙잡고 있을 수 없고 먹고 살러 나가야 되니까 그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신호를 지금 내가 멈춰서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적어두고 생각할 시간을 주든 중요한 게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위한 시간을 내는 거는 자기를 되게 존중하는 방식 같거든요. 제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 친구 때문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요상한 친구가 있어요.
전화를 하면 안 받아. 나중에 콜백이 와요. 네. 한 2-3시간 뒤에. 네. 야, 왜 안 받냐? 그랬더니 나 데이트 중이었어. 그래서 이제 기혼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랑이랑 데이트했냐? 이러면 아니 나 자신과 데이트했어.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혼자 있었던 건데 전화를 왜 안 받고 난리야?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나와의 약속도 약속이야 너. 처음에 약간 별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느꼈어요. 그게 이제 40을 앞둔 어느 날 쟤는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안 행복했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저의 삶보다 뭐 유난히 나은 건 별로 없어요. 회사원인데 그 친구는 회사 상사가 진짜 뭐 정말 광견이라고 맨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회사 상사가 너무 광견이고 뭐 남편분이랑 엄청 뭐 궁합도 아니야. 그냥 대면 그냥 보통이에요. 자식들도 속 좀 썩여. 근데 행복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런 DNA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얘는 자기랑 같이 있는 건가요? 내가 나를 데리고 있다. 내가 나를 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캘린더 같은 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은 나와의 데이트 한 2시간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물어본대요. 내가 나한테 야, 너 뭐 먹고 싶니? 너 어디 가고 싶니? 그리고 이제 엄마 어디 가자 애들이 얘기해도 엄마가 2시간 정도는 엄마 좀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이따 가자. 그리고 그걸 미루지 않더라고요. 얘는. 나와의 약속을 미루지 않는다. 왜냐면 그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사실 나와의 약속을 제일 후순위로 두잖아요. 원래. 밀리죠. 네, 그렇게 잡아놓고 2시간은 일요일날 도서관에 가서 책 봐야지 해도 누가 부르거나 뭐 선배가 부르면 예, 그날 비어요. 안 빈 건데 원래 그거. 그걸 배우면서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제가 어떤 메시지가 떠올랐을 때 이거 나랑 대화해야 돼. 그러니까 나랑 대화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그런 방법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표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네네. 뭔가 굉장히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깊은 태도, 방식일 것 같은데, 네네. 애티튜드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긁힘과 관련해서 작가님을 변화시킨 지점도 혹시 있었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날 그 신발장에서 이후로 내가 나에게 열등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네. 열등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은 내 거인 것뿐이고 친구들이 나를 열등하게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감정이 쌓이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회복을 엉겁결에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자기 옹호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자기 옹호. 네, 자기 옹호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3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가 1부 때 말씀드렸던 일단은 나의 패턴을 찾아서 근원을 찾아가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리고 나면 2번째가 저는 건강하게 경계를 세우는 게 필요해요. 경계를 세우는 것. 요새 그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자책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경계를 세우고 원인까지 찾아도 긁힘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긁혔을 때는 자책하지 말 것. 이 정도는 그럴만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고, 내가 나부터 1차적으로 나를 다독여줘도 돼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원인도 찾으려고 하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경계도 세웠는데도 한 건 어지간하면 내가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계를 만든다, 선을 지킨다라는 것이 나를 그냥 무조건 나만 지키는가 하는지만 잘 생각해 보면 상대를 굉장히 배려하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죠. 나와 상대를 위한 공동의 방책인 거지. 맞아요. 나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뜻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따뜻한 개인주의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계를 저는 이 드라마 속에 사실 동만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 드라마 물론 아직 정주행하지 않았지만 이 드라마의 결국은 흐름과 관계성은 제가 저에 대해서 찾아가고 경계를 세우고 저와 화해를 했듯이 동만도 결국은 그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왠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 모두가 우리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뒤집어 보면 우리는 모두가 자신을 옹호하고 있다. 그 옹호하는 방법과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 드라마가 아닐까. 맞아요. 그게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네. 지금 전반부와는 다른 장면들이 막 펼쳐지고 나올 있거든요. 것 같아요. 동만이가 이제 뭔가 또 직면도 할 것이고 네. 그죠? 직면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것이고 네. 안 봤는데 본 사람 같죠.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결국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건 결국은 끝내 자기가 가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충분히 이 모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고, 그 제가 아침마다 읽는 구절이 2개가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책에서 본 구절인데 3가지 투두 리스트거든요. 첫째, 자신에게 너무 매몰차지 말 것. 2번째, 게으름과 태만에도 명분을 줄 것. 3번째, 죽음을 너무 자주 생각하지 말 것. 이렇게인데 저는 그 1번, 2번, 3번 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매몰차지 않아야겠구나. 오늘도 내가 나에게. 그리고 사실은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어떤 맥락으로 저는 읽혔냐면 진짜 사후 세계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소멸이나 끝 지점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 것이라고 읽혀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담백해지는 것 같아요. 담백해지고 담백해졌을 때 객관적인 시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왜 친구랑 싸울 때는 사리분별이 안 되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제3자 친구일 땐 사리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백해지면 나에 대해서도 사리분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3자 친구처럼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있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문장인데 늘 아침마다 읽는 뭐랄까 자기 암시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나 타인에게서 구원을 찾으려 하지 말 것. 이미 내 안에 나의 구원은 일어났음을 믿을 것. 이라고 그거 적힌 걸 매일 읽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무슨 어떤 뭐 나를 위한 문장을 하나 써볼까?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또 샤워하는데 툭 떠오른 갑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나의 열등감, 나의 상처, 나의 불안감들을 외부의 무언가로 인해서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내가 더 유명해지면, 내가 저 형 누나들만큼 전 국민이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래서 돈이 막 40억, 50억, 100억이 있으면, 또는 내가 너무너무 나를 아껴주고 친애해주는 부모 밑에서 살았더라면, 모든 게 나의 생사 여탈과 행복이 조건과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구하게 되고, 갈구하면 목마르고 목마르니까 그것은 부정정서로만 늘 나오는,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스러워 근데 나가서 웃어야 돼 이런 감정들 속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멈추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정도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이 어떤 생각의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잠깐만 이미 나는 건져 올려진 거 아닌가? 근데 자꾸만 나는 이미 먹고 살만해졌고 한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신뢰와 또 좋은 친구들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42살로 살고 있는데 자꾸 14살로 빽하려는 이 습관 때문에 너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난 이미 구원이 일어났다. 제가 뭐 특정 종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미 건져냈네. 난 이미 잘 살고 있네. 빽하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났음을 믿을 것. 그 말을 매일 아침에 읽어요. 내가 언젠가는 구원이 될 거야 라고 믿는 거는 지금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만 같은, 외부의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조건화를 자꾸 만드는 관점이라면, 그게 아니라 내 구원은 이미 내 안에서 이미 일어났어. 내가 나 스스로를 이미 구원했어. 나는 그 지난 과거로 퇴행만 하지 않으면 돼 라는 관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현존하게 만드는 태도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싸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무가치함이라는 것과 자책이라는 것은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를 평가절하 하면서 그 무가치함이나 자책이나 열등감이 무슨 골리앗이고 내가 다윗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제가 골리앗이라는 거를 스스로 계속
이제 인지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 골리앗이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열등감들 다윗이야. 왜 그렇게 힘들고 불행한 청소년기를 지나온 애가 마약 안 하고 정신 뭐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잘 컸는데 그러면 그 많은 언덕들을 내가 넘었다는 소리 그렇죠. 아니야? 그럼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감, 뭐 열등감, 저 사람들과의 그 어떤 수많은 긁힘 속에서의 나의 괴로움들도 다 넘을 수 있는 수준의 산이야.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나 골리앗으로 보이던 그 많은 감정들이 다윗으로 보이고 내 쪽이 골리앗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도 번거로운 건 사실이죠. 걔가 계속 돌팔매를 던지잖아요, 저놈이. 근데 계속 긁힘에 맞고 어느 날은 우울함에 맞고 어느 날은 분노에 맞지만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라 저 작은 다윗이 던지는 돌팔매라는 걸 내가 아는 순간 아 이거 좀 짜증나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너무 쪼그라들고 맞아요. 비참하고 어떤 대항도 할 수 없는 그 열패감에 쩔어 있지만 맞아요. 할만하네 하는 순간 내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싸워볼 만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무가치함도 결국 만만치 않은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데 끝내 내가 이기는 쪽의 싸움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우리 같은 상담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 무가치함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용히 승리하세요 이러면서 미사일 버튼을 쥐어주거나 아니 골리앗으로 보이는데 무슨 사람인데 미사일 맞으면 죽지 주거나 아니면은 뭐 M16 소총을 주거나 힘내세요. 이게 이제 일부에서 말했던 지팡이나 운동화랑 네네. 같은 맥락인데 네. 결국은 그렇게 저는 동만도 그 드라마 속 모든 주인공들도 그 우리들도 그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그 가장 강력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자기 옹호의 연습인 거예요. 자기 옹호.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신뢰라는 거, 자기 포옹, 자기 옹호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저는 오늘 작가님을 보면서 산 증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저는 충분히 자신의 무언가와 무가치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태세가 모두 갖춰진 분들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가치함이든 불안함이든 뭐든 제일 크게 이기는 거 뭔지 아세요? 대승하는 법? 대승. 네, 싸우지 않고 안아줘 버리는 거. 우린 싸울 생각만 했는데. 왜냐면 싸울 만한 체급이니까는 서로 맞다이를 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훨씬 체급이 높은 체급이야. 대학생이 초등학생이랑 안 싸우잖아요. 그쵸. 안아줘 버리거든요.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거나 내 무가치함, 내 불안함, 내 긁힘 모든 것들을 안아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관점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이 싸움이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감정, 결점 또는 긁히는 거 이런 것들보다 나 자신이 훨씬 큰 존재다. 이렇게 탁 안으면 된다. 안아주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지만 억지로 안아주기 시작하면 금세 익숙해져요. 자, 우리가 긁힌다라는 주제로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긁히는 거, 그 지점이 나의 취약점일 수도 있지만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또 긁히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가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것, 또 가장 지키고 싶은 어떤 것을 보호하는 과잉 충성하는 수문장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미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열일하는 열혈 보디가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여삐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긁혔을 때 왜 거기가 긁혔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긁히는 지점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부족하다 또는 미해결된 감정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아있다. 또 내가 거기에 대응할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티를 안 내려고 참기보다는 나를 엄청나게 옹호하고 언제나 항상 어느 순간에든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긁혀도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약한 지점을 안다라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점을 알아야 저희 자기 옹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긁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왜 긁혔지?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근원을 찾아가면서 나를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이렇게 긁히기도 한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을 위한 감정 우체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다 검토했잖아. 근데 왜 한 명이 안 맞아? 아, 이거 못 맞추면 마감 안 올라가는데. 너 뭐냐?